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고 시장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과 그에 따른 경제 영향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국은행 부총재를 지내신 이승원 숭실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역시나 부동산 시장 문제가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예, 조금 전에 이창용 총재께서 그 스테이트먼트죠. 금통위 의견문도 배포가 됐고, 그리고 소수 의견 얘기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주된 이유는 결국 집값 상승세가 아직은 좀 불안하다. 네. 그리고 금리를 좀 빠르게 인하할 경우에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25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0.1%포인트 올렸죠. 0.8에서 0.9. 주로 소비 심리 회복 때문에 됐는데 이 부분도 좀 가만히 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금리를 동결하게 된 이유를 이제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미 금리 차를 더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런 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이창용 총재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금리 결정을 두고 만장일치보다는 소수 의견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은 어땠습니까? 신성한 위원이 네. 인하의 소수 의견을 발표하셨고요. 혼자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예상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뭐 경기가 계속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소수 의견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 소수 의견도 소수 의견이지만 그 금통위원들의 그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그걸 좀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중에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중에 5분이 인하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거는 분명히 뭐 10월이나 11월, 네. 12월은 없으니까요. 금년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뭐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신 부동산 시장, 그리고 가계부채가 되겠죠. 2분기 가계부채는 또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가계부채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가계부채가 6월 27일 그 정부 대책, 부동산 대책도 이제 거기에 특히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된 조치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가계부채 증가세가 많이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부동산 가격이 아직은 불안정하지만 조금은 이제 잡히는 느낌이 좀 있고, 지금 서울 중심으로 아직도 불안한 데가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에 서울 아파트 가격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요. 상승폭은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27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특히 가계부채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던 것이 대책 나오고 나서 잡혔거든요. 정부 의지도 강한 것 같고, 제가 내용을 뜯어봐도 상당히 이제 실제로 가계 대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으로 시각을 돌리면 최근까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국내 물가 수준은 어떻습니까? 국내 물가는 지난 7월에 2.1% 상승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이라든가 기타 기관들의 올해 이제 물가 상승률 전망도 2%보다 좀 낮은 1.9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물가 안정세는 뭐 그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코아라 그러죠. 그런 물가 자체도 지금은 안정세에 있어서 물가 자체가 지금 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네, 물가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경제 성장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0.8에서 0.9%로 상향 조정이 됐지만 여전히 1% 미만인 수치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 어떻게 보세요? 경제 성장률이 0.8에서 0.9로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있어서 소비 쿠폰 한 것들이 사실 경제 심리를 많이 자극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소비 쿠폰을 쓰면서 소비가 실제로 이제 더 높아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출이 반도체라든가 기타 자동차 부문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도 좀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작년에는 좀 그 한은등 등등 기관이 좀 경제 성장률을 높게 봤는데 올해 성장률을 0.8로 굉장히 빠르게 내린 이유는 주로 트럼프 관세, 물론 이제 연초에 그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그런 영향도 받았지만 트럼프 관세가 미칠 그 수출의 문제, 글로벌 교역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 트럼프 그러니까 행정부와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예상보다 낮은 비율로 합의가 됐고, 또 최근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네. 회담한 결과도 네. 좀 우호적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연초에 봤던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품목별 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랑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확정이 되지 않았죠. 관세가 수출 지표에 영향을 당연히 줄 텐데요. 경제 성장률에는 또 어떤 타격을 줄까요? 분명히 영향을 줄 네. 겁니다. 현재는 그동안 뭐 상반기 중에는 그런 관세가 높아질 거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은 높았지만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지금 인도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세계 경제 자체, 교역을 굉장히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는 성장률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거에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완충에 흡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지만 주로 내년에 좀 더 중기적인 이 관점에서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라든가 어떤 경기의 문제에 있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소비 쿠폰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9월에 2차 지급이 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의 경제적인 영향을 어디까지 좀 내다보십니까? 꽤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특히 1차 쿠폰은 뭐 저도 받았지만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좋아하고 있고요. 네. 많이들 사용하시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번 더 지급이 되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고 이번 제가 정확히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한은의 경제 성장 전망을 0.8에서 0.9로 올렸는데 여기에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9월에는요, 내년 예산안 편성도 확정이 됩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년에는 유동성을 더 푸는, 돈을 더 푸는 확장 재정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재정 부양도 좋지만 재정 우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네. 9월 달에 이제 예산안이 올라가는데 지금 전에 나오는 얘기로는 상당히 큰 규모일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의 불안정성, 재정 비율이 너무 높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한 50% 좀 못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재정 금액이 얼마일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이 예산안으로 나오고 만약에 세수가 거기에 이제 부족하게 된다면 다 그거를 국채 발행으로 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좀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뭐 한국 신용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정부가 그 정도까지의 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그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7천
좀 넘을 것 같다고 그러던데 제가 수치를 정확히 뭐 발표된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국은행은 미국의 통화 정책도 당연히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프레임워크가 좀 변경이 되었다. 5년 만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이로 인해서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잭슨홀에서 잭슨홀, 네. 파월 의장이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죠. 네네. 현재 물가, 고용의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크게 하셨고요. 그 뒤에 이제 5년마다 이루어지는 미국의 통화 정책의 장기 프레임워크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2020년에 한번 개정을 했고 이번에 또 개정을 해서 아마 일반인들은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준이 어떻게 그 통화 정책을 운영할지에 대한 일종의 규칙이랄까 준거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는 그때 코로나 발생하기 바로 직전 그때 네. 이제 발표가 된 건데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었겠지만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되긴 전이었던 것이고요. 그때는 이제 2008년 위기 이후에 글로벌 위기 이후에 전 세계 특히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력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굉장히 낮추어서 0.25%까지 내렸고요. 거의 0% 가까운데 이걸 더 못 내리니까 뭐 양적 완화나 이런 그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그 경제 정책을 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물가 자체를 지금 예상하는 것 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스팟으로 보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봐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좀 그 2% 타깃보다 좀 높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용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게 AIT라고 얘기하는데 그 프레임워크를 이번에 폐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팬데믹 충격이 온 다음에 미국 정부나 이제 연준에서 재정과 통화 정책에서 상당한 부스팅을 했고 네. 그 결과 물가가 무지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 FAIT죠. 이 평균 물가 타겟팅의 그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효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상황이 옛날처럼 그 미국이 로어 바운드라고 그러거든요. ELB라 그래서 이펙티브 로어 바운더라서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느냐. 근데 연준은 이제 마이너스까지는 안 간 거죠. 네. 그 우려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2021년 그 상황보다는 훨씬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가 없다. 이러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미국이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중립금리, 물가나 고용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아주 그 안정적인 금리 수준이 옛날보다는 높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표현 중에 어젯밤 그 윌리엄스 그 뉴욕 연준 총재도 그런 표현했지만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리스트릭티브하다, 긴축적이긴 하지만 마디스트리라는 말을 두 분 동시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내려갈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좀 중기적인 얘기죠. 당장 뭐 9월달, 10월달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앞에서는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시사를 좀 한 편이 있죠. 고용시장이 지금 어떤 뭐 실업률 자체가 4.2로 안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 이민이 축소됨에 따라 노동시장 공급이 줄어들 경우에 네. 실업률이 갑자기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파월 의장이 한 거거든요. 네, 그 네. 말은 간단하게 하셨지만 그 맥락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불안에 대한 그 노동시장이 크게 약화될 거에 대한 불안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큰 프레임워크 내에서는 연준이 그 좀 더 그 중립금리 수준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속도 면에서는 또 완만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양면적인 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실업률을 비롯해서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면서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가도 물가고 고용도 지금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물가를 보면요. 근원 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도 좀 풀어주실까요? 예, 지난번에 이제 미국은 그 PCE 물가라고 이번에 그 장기 프레임워크에도 PCE 물가라는 거를 명시로 갖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장기적으로 2%에 도달하는 것이 미국의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다 좋다. 이러한 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PCE 물가가 월별로 보면 지난 6월달 PCE가 2.6이었고 그다음에 코아 근원 PCE가 2.8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에 곧 나올 거거든요.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그걸 발표하는데 그게 대체적인 좀 관측은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준의 그 나우캐스팅이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PCE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6 정도로 지금 그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보다 조금 높게 보는 관측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코아는 그런데 2.8에서 2.9로 올라가는 거로 지금 예상이 있어서 이 관세의 효과,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세가 계속 파급되고 있다. 그런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계속해서 나올 지표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시장은 9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연내 올해에 몇 번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인가 이거를 두고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의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지표로 보자면 네. 현재 Fed Funds Rate이라고 그러죠. 미국이 타겟하는 그 Fed Funds Rate 시장.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게 이제 그 금리를 보고서 시장의 참가자들이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게 되는데 그 비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보니까 89% 정도로 약간 올라가 있고요, 어제보다. 그래서 89% 정도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9월 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10월에는 상당히 뭐 많은 퍼센트, 100% 넘는 퍼센트니까 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9월 FOMC 이전에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특히 고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도 지난 잭슨 홀 그 파월 발언 이후에 뭐 환율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200원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다가 다시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다. 파월이 내리겠다고 완전 확정한 건 아니다. 아닌 거구나. 이렇게 좀 대기 모드로 좀 들어가 있고 어저께 윌리엄스 그 뉴욕 연준 총재도 발언한 걸 보면 맨 마지막에 양면을 다 보고 있고 금리 인하에 오픈되어 있다, 열려 있다라는 입장을 내지만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아직은 좀 유동적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쿠기사를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을 좀 이사 자리에 앉히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다 구성이 된다면 금리 인하 속도가 더 가파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교수님. 네, 그게 시장의 상당 우려로 남아 그럼요, 있습니다. 네. 특히 쿡 그 이사가 본인 뭐 개인적인 모기지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그게 이제 그 FBI나 이런 데서 수가 실제로 돼서 뭐 기소가 아직 됐는지 안 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해고를 했거든요. 네. 파이어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도 좀 논란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 소송이라든가 법적 이슈가 분명히 남아 있는데 여하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뭐 연준 내에서 보면 이사가 7명인데 거버너라고 그러죠. 거버너즈가 7명인데 그중에 윌러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그 보우만이라는 분 두 분이 일단 트럼프 쪽의 그 금리 인하에 좀 동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이 더 이제 그 트럼프 쪽 분이 한 분 더 이제 임명이 될 예정인데 만약에 콕 이사가 해임이 되고 네. 트럼프 쪽 인사가 들어오게 되면 7명 중에 4명이 트럼프 쪽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장악이 되는 꼴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앙은행 독립성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굉장히 과격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트레저리 2이어 쪽, 그 2년물이 좀 빠르게 빠졌는데 10년물, 30년물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래서 30년물과 2년물 사이에 그 갭 있죠.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대 최고로 벌어져 있는, 역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몇 년간에 최고로 벌어져 있고, 이 의미는 뭐냐면 9월 달이나 뭐 올해 금리 인하를 연준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연준의 그런 간섭이라든가 네. 또는 지금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 결국은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붙어갖고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장기물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시장이 지금 그 우려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네. 것이 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쿡 이사를 해임을 했고 이제는 법적 공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최측근이 미국의 연준 이사회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 훼손, 이거는 시장에 있어서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와서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된다면 금리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10월 금통위에는 또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네. 아까 이차영 총재 그 간담회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반기에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결국은 뭐 바로바로 내지는 않더라도 언젠가는 내릴 수 있는, 내려야 된다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면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네, 9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있다면 10월 금통위에도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무게를 더 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가지고 갈지가 궁금한데 결국에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네. 특히 이제 큰 돈을 움직이는 기관 투자가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만 보더라도 연초에 특히 4월 달까지는 미국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유럽으로 그렇죠. 돌아가거나 이렇게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서 환율 밑달러 가치도 우리가 DXY로 많이 표현합니다만 밑달러 가치도 많이 빠졌는데 다시 미국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물론 환율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그 국제 투자가들이, 특히 장기 투자자들은 밑달러 자산, 밑달러 표시가 된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굉장히 지금 핫 이슈입니다. 근데 이러한 논의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밑달러 자산, 네. 미국 자산이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과거에 밑달러로 표시된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면 상당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안정성을 높였다라는 거거든요. 좋을 때도 좋지만 안 좋을 때도 달러 강세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해 준다라는 그러한 전략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거를 통해서 주로 투자자들이 오픈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해지를 안 하고 해지를 하다 비율을 낮게 갖는 네. 이러한 전략을 폈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밑달러의 가치 하락이라든가 트럼프 정부의 문제, 특히 여러 가지 미국의 부채 문제, 금리 인하 문제 등등 해서 그런 문제 여기 작용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밑달러가 중요합니다.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요. 네. 보유를 중심적으로 하되 최근에 그런 동향들을 봐가면서 장단기 투자 전략이 있겠죠. 그 안에서 매칭을 잘 시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매크로 이슈 하나하나씩 점검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승원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